자, 161페이지예요. 매매입니다. 먼저 매매의 성립이죠. 매매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매매 개념을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죠. 매매는 어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 이것을 상대방과 약정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은 여기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약정이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매예요. 이게 매매예요. 그래서 재산권 약정 이전의 약정이에요. 대금 지급. 반드시 대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유권이 하나지 않죠. 재산권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매매에 있어서는요.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약정과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정해질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매매 성립.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이 대금과 매매 목적물, 그렇죠? 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이것을 정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정하는 것이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할 수 있는 기준, 확정 기준이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까지? 당해 매매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기까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면 이때는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세 줄에 있어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그렇죠?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의 일방예약이죠. 매매의 예약 중에서 일방예약. 일방예약이란 것은 예약 완결권을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일방이 보유한다라는 약정이죠. 일방이 보유한다. 그럴 때 이제 이 매매 예약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즉 이것을 우리는 완결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매매를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완성시킬 의사표시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 이걸 말합니다. 이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및 기산점 했죠. 이것은 바로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당사자끼리 제일 밑에 줄에 두 줄에요. 일종의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 그렇죠? 요 행사 기간.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행사 기간 행사 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면 약정한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돼요. 이게 너무 길죠. 그렇죠. 왜 그러면 10년이냐? 이건 알아두셔야죠. 바로 이게 형성권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게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이래놨죠. 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이게 바로 행사 기간이네요. 그렇죠? 행사 기간.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약금 추정이요. 우리 민법의 태도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민법 565조의 해석론입니다. 즉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요, 만약에 말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만약 어느 일방이 그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약속을 위반하면 이 계약금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정을 했다면 이때 보통 우리 성격은 계약금을 교부하면서 의무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약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죠. 위약 시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계약금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약정. 이렇게 약정하면 이 약정은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가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속한 것으로 일단 추정해 둡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 특약, 이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체로 특약을 한 경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약금 추정에서 만약에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하면서 해지할 수 있죠. 자, 이때 배액 상환이라 할 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배액을 그 상대방한테 교부를 해야 되냐, 손에 쥐어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교부자가 안 받으면 수령자가 공탁소에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공탁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배액 상환, 이게 이행 정화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즉 이행 제공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런 거예요. 공탁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3번입니다.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금 배액 이행 제공, 이것을 제공만 가지고 안 되고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공탁은 필요 없다. 이행 제공했으면 족하다.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3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약금의 추정했어요.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요. 착수까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일방이라는 것은요,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 전부 다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아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했던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던 다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 일방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모두를 지칭한다, 그죠? 자, 그것이 우리 교재에서는 4번 동그라미 있네요. 4번에 보시면 해약금 해제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미는 내는데, 여기에 당사자 일방이라는 것은 두 번 줄입니다.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할 바가 아니다,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모두를 지칭하니까 그들 당사자 중에 누구든지 말이죠. 즉 매매 계약했다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런 뜻입니다. 또는 매수인이든 이 둘 중에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해제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행사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여기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했잖아요. 이거면 이행에 착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죠. 여기에 이행에 착수란 것은 직전 행위인 전제 행위는 포함한다. 행위는 여기에 착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죠. 보통 전제 행위는 직전 행위를 말합니다. 이행의 직전 행위. 바로 직접 전 행위. 이것은 포함된다. 그러나 준비 행위는 이것은 착수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이랬죠. 착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6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민법 565조 해약금 추정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이 해제권에 관한 이 내용은 해제권, 이것은 임의 규정이란 거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해제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당사자가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우선한다는 거예요. 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매의 효력이네요. 자, 매매의 효력에는 1번은 동시이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 매매의 효력. 효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1번. 여기는 매매 목적물에 만약에 감유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인데 그 재산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감유 등기, 이것은 말소해야 되죠.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입니다. 그죠? 이 두 개가 함께, 이게는 매도인의 의무예요.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은요, 그에 따라서 대금, 약속한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이게 매수인의 의무예요.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소가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매매 목적물, 매매물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 과실이라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이 과실은 누가 가져가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에 원칙은 우리 민법에요. 원칙은 당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도할 때까지, 자,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해놨어요. 단 예외적으로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완납받은 때, 이때부터는요,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대금을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더라도요,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당연히 매수인한테 넘겨줘야죠. 이때 과실이란 것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까지 전부 다 합니다.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 또 사용이익인 준과실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의미가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볼까요? 이게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먼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책임은 우리 민법상으로 정해주신 법정 책임이고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가중약정도 가능하고 감경약정도 가능하고 면제약정도 가능하다. 유효이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유효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 담보 책임에 관한 성질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1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에 관한 이야기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재산권을 요것을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이것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은 그래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매매 계약이다 라는 것이죠. 유효한 매매 계약이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채권 매매 계약이라는 자체가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채권행위로서의 의무부담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의무부담행위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권을 매도인이 자기한테로 이전받아서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약속한 날짜대로. 그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인 채권 채무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지, 그 타인의 재산권이 매매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그 타인의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할 채무를 짊어지는 것이 매도인의 채무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2번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이것은요 알아두셔야겠는데, 만약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권리를 매매했을 때, 이때 만약에 여기서 매도인이 말이죠,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만약 이 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행 불능, 채무 불행이죠.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행 불능됐다 이 말이에요. 채무 불행이에요. 채무 불행이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자요. 상대방 매수인이죠. 매수인인 상대방은 자 먼저요, 이 매도인이 잘못 따지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 매수인은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의 내용은 이러네요. 이 매수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수인이 악의이면, 즉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 알고 샀을 때는요, 여기는 해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매도인이 잘못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면 이것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즉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에서는 매수인은요, 여기는 선이든 악이든 이게 아주 선악 고의 과실 불문하고요. 고의 과실 불문하고, 이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을 매도인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인정되고, 그리고 뭐예요? 계약
해제권이 있는 데죠. 법정 해제권요. 법정 해제권이 있는 데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원상회복하고, 그죠? 원상회복.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 매수인이 고의 과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귀치 사유했을 때 그 매수인은 악의일 경우요. 악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는, 즉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때는 이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악의 매수인은 역시 담보 책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못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때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다 향수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손해배상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이럴 때 우리 판례는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건가? 이래 물어본 거예요. 담보 책임은 이렇게 행사하는 건 문제 안 되는데 법 규정이니까 요것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판례가요. 요것도 인정할게. 이 말은 뭐예요?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경합을 인정해서 매수인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마음대로. 그럼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겠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경합을 인정한다 그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이게 경합된다, 인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판례 태도다 이 말이지. 경합을 인정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담보 책임을 묻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든 자기의 편한 대로 행사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4번에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 담보 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요, 요 손해배상요, 그렇죠? 이 손해배상 책임,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행이익의 배상 책임이다.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같습니다. 같다. 동일하다.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이나 똑같이 이행이익을 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수량 지정 매매 있네요. 수량 지정 매매 뜻이 뭐냐부터 했네, 그죠? 요 매매 모습이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은 가격 결정의 요소가 결정적으로 수량이다. 수량을 단위로 해서 가격 결정을 했다. 이게 주 목적이었다. 가장 큰 핵심이었다. 이럴 때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한다. 이거죠. 그게 6번입니다. 6번. 볼까요? 자, 여기서 수량 지정 매매라 하면 당사자가 매매 목적인 목적물을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죠? 대금 결정, 가격 결정, 대금 결정도 양을 단위로 했을 때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에요. 8번에 선의 매수인이 사실 안날이라 하면 했는데요. 요거는 8번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요.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일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다,
선의의 매수인이다 라고 하면 이 선의의 매수인은요, 대금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해요. 이런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선의의 매수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의 매수인은요, 그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왔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이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것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 그러면 이때 안날이라는 것이 언제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판례가 바로 8번입니다. 8번. 여기에 사실 안날이라 하면 165페이지요. 제일 위에.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날. 뭐 수령지장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량지점 매매에서도 수량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날. 자, 그런 내용 중에 내용을 보시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매도인이 여기서는요, 타인의 토지라는 타인 소유의 권리라는 것,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날,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게 자, 여기에서 안날이라 하면, 여기서 안날이라 하면 일부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안날이 아니라 일부가 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안날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해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를, 일부 타인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안날입니다. 이 안날의 의미예요. 이 안날의 의미. 그냥 일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 안날이 아니라 그 일부 타인의 권리가 매도인이 취득하여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9번에 보면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담보 책임을 어떻게 묻는가 라는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그런데 이미 그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있는 소유권을, 이것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매수인이. 자, 그런데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이렇게 이전했네요. 이전했는데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한 뒤에 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렇게 실현되었네요. 후에 실현되었네요. 본등기. 그럼 본등기 실현되어 버리면 이때 이 매수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의 등기전이거든요.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매수인의 등기는 이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소급해 버리니까 이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는 있으면 안 될 권리다, 있으면 안 되는 등기다 해가지고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매수인은 자기가 취득하기로 하는 그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가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하게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매도인이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 실현시켜 줘버렸으니까 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이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되죠. 그죠? 누구한테요? 매수인한테, 매도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이건 어디 있었냐? 이 규정은 바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 매수인은요, 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또는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당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말이죠,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경매권 행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의 저당권 전세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양수받은 매수인은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잖아요. 상실해버리면 이때 매수인은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는 걸 몰랐던 알았던 관계없이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규정을 여기에다가 유추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판례 태도다 이 말이죠.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지위, 그것은 저당권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9번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경락인이 못 묻는다. 그죠? 경락인인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그래서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경매인이 담보 책임을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경매 대상인 목적 물건의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네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서 경락이 되었네요. 자, 이때 만약에 이 물상보증인 소유 재산권이 여기에 권리의 하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은 자,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냐? 이러면 당의 목적물을 처분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물상보증인이 소유자로서 당의 경매를 통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1차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왜? 이 물상보증인 자기 소유물을 지금 소유권을 파는 거잖아요. 경매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경락인이 매수인 지위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니까 이 사람한테 첫 번째로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판례가. 요게 11번의 문제네요. 그 다음에 12번. 자, 우리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요 담보 책임이 매도인한테 발생하는 것은 자, 요건이요. 첫 번째가 당의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하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때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매수인한테 이러한 권리가 어떤 권리가 생기냐?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권리가 담보 책임으로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이 권리는 이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되죠. 제척기간 6개월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물건의 하자인지 아닌지 논의가 되는 게 있다. 법률상 제한,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한에 의해서 매수인의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컨대 하천법상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토지다. 라는 경우에 그 매수인은 거기에 건물 지으려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법령상의 제한이잖아요. 이 법령의 제한은 다른 말로 하면 법률적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상 장애 또는 장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과연 물건의 하자냐 아니면 권리의 하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령의 제한 또는 법률상 하자, 법률상 장애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물건의 하자입니까? 아니면 권리의 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했죠. 물건의 하자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물건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에 선의무가 실린 매수인일 때만 이러한 손해배상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판례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두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를 한번 볼까요? 환매. 자, 1번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효력은 직접 제3자한테 전득자에 대해서 환매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환매 특약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매 기간 후에 환매 기간 연장 약정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강행법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 의미가요? 자, 먼저 이거 하나 두셔야겠습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 이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로 합니다. 형식은 이 등기. 이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되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동시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자, 그러면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됩니다. 매도인이 환매권자.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이렇게 등기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 소유권을 제3자한테 양도했을 때 자에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했을 때 제3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매매계약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 환매권이 부기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환매권에 부기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직접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럴 때는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환매권 등기를 하면 동시에 하겠죠.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돼요. 그 다음에 이 환매권의 행사기간요. 이 환매권의 행사기간.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란 말이죠. 형성권인데 물론 제척기간 적용되겠죠. 제척기간 적용되는데 이 제척기간이 우리 민법에 특칙을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부동산의 경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3년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한번 정해버리면 연장이 불가능해요.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강행법규성을 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연장하기로 한다든가 갱신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정하면 그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자, 룰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